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박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네. 그 교수님께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체인지 메이커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 또 사회혁신 분야에 뛰어든 동기, 더 나은 미래를 이끌면서 느낀 보람, 힘들었던 점, 이런 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사회혁신 생태계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인상적인 사례, 그리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회혁신가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요. 사회적 기업가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가들을 잘되게 아마 돕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역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도 있지만 우리가 숲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도 있고 그 옆에 이제 거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풀도 있고 이렇게 그래야 생태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쪽에 기업가들만 있으면 이게 뭐 사실은 투자자들도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을 바깥에 좀 알리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헬퍼 아니면 뭐 브릿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회혁신 분야에 뛰어들려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 참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세요? 우리 늦게 온 청년. 20살. 몇 학년이에요? 1학년. 네. 저는 지금 43살이거든요. 43살요. 대학 졸업한 지 올해 딱 20년 됐어요. 20년. 제가 이제 어제도 7명의 저희 청년 기자들 제가 커피숍에서 7시간 멘토링을 했어요. 한 명씩. 친구들은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기자를 해야 될지 뭐 앵커를 해야 될지 PD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사회혁신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인데 자기의 길은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 저거 한번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왜 저는 이 일을 지금 하게 됐을까? 졸업 20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의 만남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되게 가난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은 아니고요. 제가 저기 몇 년 전에 갔던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예. 필리핀에 코피노들이 정말 많거든요. 필리핀의 그 골목에 가면요. 12살, 3살 난 친구가 임신해 있는 친구도 정말 많고요. 조그마한 이 책상만한데 한 1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위통을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포르노그래피 같은 TV를 보고 있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데도. 되게 가난한 곳은 가난한 곳들을 저는 이제 출장을 가면서 많이 보고 저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시골에서 자랐고 그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예.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렇지만 행복하긴 했어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점점 도시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도시로 나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니까 저는 이제 월 3만 원짜리 자취방에 살았는데 친구들 중에 너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가야 되죠? 이게 이제 제 대학교 이번에 저희 20주년 기념으로 대학 동창들하고 같이 이제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졸업 20년이라고 야 우리 너무 이제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이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에요. 제가 전공을 해가지고 그 역사는 다 답사를 가거든요. 답사 갔을 때 사진이에요. 1학년 때. 저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너무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빨리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잘하는 일과 또 잘 나가는 일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되기에는 제가 너무 그 열정이 많고 앉아가지고 막 페이퍼 작업은 잘 못하겠고 고시도 좀 제가 잘 못하겠고 뭔가 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와 돈과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언론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론사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뭐 딱히 조선일보를 바라봤던 건 아니에요. 언론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든 언론사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사에 다 넣습니다. 저는 대구까지 가봤습니다. 시험 보려고. IMF 졸업 때 제가 IMF여가지고 그 1년 모든 언론사 한 30군데 다 떨어지고 그 저기 1년 동안 또 백수로 지내면서 또 작은 때 이제 한 2년 있다가 이제 그래도 또 언론사에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이제 막판에 거의 이제 언론사 공부하고 나서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한 5년 만에 들어간 것 같아요. 5년 만에. 예. 그래서 들어가서요. 예. 좀 잘 나갔어요. 나름 대빵 잘 나갔어요. 제가 저 때가 이제 제일 잘 나갔을 때인데요. 이제 사회부와 정치부, 저기는 이제 제가 정치부로 가기 전에 사회부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변양균 신정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학력 위조 사건, 네, 우리나라에서 막 학력 위조 사건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고위 인사들이 옛날에는 어디 미국 가가지고 야매로 학위를 막 받아온 적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막 그 신정아 씨가 되게 잘 나가는 이제 어떤 큐레이터 분이셨는데 그런 그분이 이제 학력 위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뭐 약간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막 퍼지고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이제 제가 상을 받고 또 정치부로 가서 수많은 정치인들, 제가 이제 박근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전담 마크 기자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것인 양 교만하게 또 저는 그게 이제 사회를 위해서 정말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황폐해서 저는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건 제가 추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주부가 됐어요. 주부 김치 한 8통 담그는 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네, 주부가 됐고 또 저희 애 둘이에요. 네, 이게 저기 조그마한 애기 딸 둘인데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워킹맘. 여기 여성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저희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 역할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미국에 갔다가 남편이 이제 기자 생활을 너무 반대해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게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였어요. 다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10년 1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 이제 요즘 대학생들도 막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고민이 입사하면 끝이 아니에요. 입사하고 또 다른 고민이 오고 3년 후에 고민이 오고 6년 후에 고민이 오고 10년 후에 고민이 와요. 끊임없이 고민이 옵니다. 들어가면 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딱 지금이야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있는데 2년 동안 딱 주부로 단절돼가지고 딱 살다가 오니까 연락처가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연락처가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한테 남아있는 게 딱 애 둘밖에 없었어요. 남편하고. 예.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약간 멘토인 분이 그 연락을 해와서 환경재단이라는 NGO에서
조금 너가 이렇게 이때까지 한 10년을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서만 있니? 조금 더 나와서 일을 좀 해버리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단 한 번도 NGO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했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었고, 근데 저게 뭐냐면은 저 위에 거, 그러니까 저기 환경재단에 가서 제가 이제 환경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 지금 막 기후 변화가 막 이슈가 되고 미세먼지가 엄청 이슈가 되고 막 그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 막 한다고 그러고 태양광 이런 게 막 이슈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책들을 거기서 많이 읽었고, 저기 밑에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아시는 분? 응? 아닌데 어디?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근데 저 위에 있는 사진은 뭔지 혹시 아실 것 같아요? 뭘까요? 저기 이제 제가 취재했던 현장인데요. 그때 경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부안에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부안에 우리나라 원자력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쓰는 전기가 우리나라 이 전기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다 쓰는 게 뭐 한 100기가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40은 원자력에서 오고 한 35는 저기 석탄, 아니 40은 한 석탄에서 오고 한 35는 저 원자력에서 오고 뭐 LNG에서 한 10% 오고 그리고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 3%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서울에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를 위해서 부안에다가 이제 지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거를 진다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으로 부안이 완전히 총궐기가 벌어졌어요. 그때 너무너무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 투쟁이 너무 심해갖고 저는 이제 현장 가서 죽창에 맞는 줄 알았어요. 취재하다가. 예. 근데 제가 썼던 기사는 늘 일면 토에 나갔었는데 그 나쁜 주민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폭력 주민들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저는 기사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폭력 시위 너무 격화돼가지고 지금 공권력이 막 망한다. 거의 이런 톤으로 이제 계속 썼는데 제가 환경재단에 와서 이거를 보고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 그러니까 이슈가 점점 더 커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한 기자였지만 너무 바쁘고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그 현장의 단편적인 것만 보고 제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이 현장을 보고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제가 부안 주민이어도 내가 사는 곳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한양대 바로 옆에 저게 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데모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님비라고 욕들어 먹더라도 데모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는 전기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나는 더 진지하게 짚어보지 못했던가 하는 반성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서 반성을 했어요. 제 기사에 대해서. 특히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에서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게 제일 단가가 제일 싼데, 저는 이게 이제 거기서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원자력 생산할 때마다 폐기물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곳도 폐기물을 묻을 데가 없어요. 이 폐기물을 묻을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 더 또 완전히 폭탄급 우리 사회 이슈로 등장할 건데 2, 3년 안에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저기 땅속 지하에, 바닷속 지하에 파묻는 나라가 한 곳 정도 있고요. 뭐 사막이 우리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 매립 비용에 대해서 이 유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런 사후의 처리 문제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도 내가 너무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고민을 그거를 보면서 했어요. 지금 그래서 경주에 보면은 저런 게 이제 딱 이렇게 물에 잠겨 있거든요. 다 묻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장을 보고 되게 좀 놀랐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있는 거는 독일도 독일을 또 견학을 갔는데, 독일 사회 같은 경우는 그때가 이제 그 후쿠시마가 막 터지고 난 이후여서, 그리고 이제 4대강, 지금 이슈가 되는 4대강이 그때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쭉 다, 이 사람들은 이미 4대강을 팠다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 알고 어쨌든 다시 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다시 하려고 하니,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듣고, 또 그 태양광으로 완전히 자립하는 마을도 보고, 에너지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지 않고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완전히 그 안에서 자립 가능한 그런 그 집들이 많이, 그러니까 기술이,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현장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더 그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는, 원래 더 나은 미래로 뭐 제가 들어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여기도 참 이게 이제 선배가 대표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는, 물론 조선일보 선배가 대표로 있었긴 했지만, 이 섹션에서 다루는 이제 주제들이 이제 그냥 조선일보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NGO 쪽을 많이 다루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저는 이제 선배한테 뭔가 진로를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네가 이제 한 NGO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고민하는 다양한 집단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다루는 매체인데 너가 편집장을 하지 않으련 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맡은 첫 지면이었고, 그 기자가 이제 딱 들어오니까 3명이었어요. 3명. 네, 3명.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는 딱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확신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한 3년 반, 4년 정도 글을 쓰지 못하고 있던 그 에너지를 여기에서 완전히 분출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달랐어요. 네. 좀 달랐는데 다루는 주제도 좀 달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 주요 이슈는 뭐고, 그 핵심 아젠다는 뭐고, 우리 사회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각 분야별 12개 주제로 나눠가지고 그 주제별로 전문가들한테 한번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건데요. 그러면 그 아젠다를 가지고 제가 취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제가 2011년 말, 2012년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한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사회적 기업이?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이제 쭉 고민이 돼서 보니까 다 요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흐려지고, 예. 이게 이제 지금 소셜 안트프라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국가와 기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영리와 함께 손잡고 하는 모델,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기업화하고 비영리도 소셜 벤처화하고, 예, 그래서 예전에 기업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윤 추구만을 했었는데 이게 좀 달라지는 트렌드가 눈에 띄게 확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네슬레라는 기업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네슬레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식품 회사인데요.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응? 70년, 100년, 160년, 160년 됐는데 160년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기자를 딱 40명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한 걸 취재하는 기자, 제가 대표로 네슬레 스위스 본사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슬레의 160년 동안 자기네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지만 해왔던 자기네들의 그 CSR에 대해서 쫙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슬레가 지금 그 조제 분유가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조제 분유를 원래 조제 분유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래요. 그 당시에 전후에 애들이 너무너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국가에서 근데 우유는 이 낙농이 발달했으니까 막 우유 있잖아요. 생우유가 너무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슬레한테 SOS를 청했대요. 니네가 기업이니까 거기는 이제 제약 그 창업자가 제약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애들을 좀 우유를 가지고 뭔가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컨덴스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조제 가루 만들어서 조제 분유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최초로 그 지었던 그 공장 부지를 원래 팔았었는데 그 공장 부지를 다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네스트라고 둥지라고 해서 큰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 박물관을 지었는데 자기 애들의 과거와 자기들의 현재와 자기들의 미래,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갈지에 대한 그런 CSR 정책 같은 것까지도 쫙 보여주는 걸 보고 아, 자기들이 아프리카나 그 에콰도르 이렇게 자기들 커피 농가에 어마어마하게 그 CSR을 많이 하거든요. 커피 농가를 엄청 많이 도와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다 사회공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절대 사회공헌이라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비즈니스상 밸류 체인에서 이거는 그 커피를 만들어내는 저기 리소스를 제일 만드는 가장 1단계래요. 그리고 1단계 이 농가가 어려워져가지고 이 농가가 어려워져서 자꾸 자식들이 도시로 가니까 시골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커피콩 품질이 자꾸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CSR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마을을 살리고 아이들을 도시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소득 증대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는 게 이건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최첨단 영리의 완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곳에서부터 아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계속 봐오면서 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너무 필연적이다 라고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한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기 소르망이라는 되게 유명한 석학자예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영어 원서는 조금 다른데 책이 이제 좀 제목 번역이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라고 좀 번역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유럽 베이스잖아요. 유럽은 공동체가 우리도 지금 막 공동체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동체가 막 무너지고 뭐 비정규직 심해지고 청년 실업 심해지고 뭐 여러분 다 맨날 신문이나 뉴스에 다 보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잖아요. 유럽은 국가가 복지 정책을 세금이 엄청 높잖아요. 60% 막 이렇게 되잖아요. 유럽은. 세금을 이용해서 국가가 모든 거를 해결하는 시스템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시장이 모든 거를 해결해요. 그래서 기부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이 번 돈을 록펠러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그걸 다시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문제를 풀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시장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은 유럽에서 쭉 이걸 연구하던 분인데 미국을 1년을 쭉 다 돌아보면서 양쪽을 다 비교를 해보니 결국은 국가는 국가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는 너무 많이 하면은 이 관료화되어서 왜 영국이 사회혁신이 발달한 줄 아세요? 영국이 사회혁신이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게 국가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영국의 보건성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이제 민영화로 바꾸면서 이걸 다 민간을 활력을 넣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회혁신 모델이나 뭐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모델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발전한 경우인데 국가의 모델도 시장의 모델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제3섹터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사회적 기업이든 여러 가지 뭐 비영리든 소셜벤처든 흔히 말하는 이 영역을 그냥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복지 유럽식 여기서 이제 쓰셨어요. 유럽식 복지 국가 모델의 한계도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도 명확하다. 국가와 시장 사이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3섹터 역할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더남미래가 매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매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섹션을 발간하고 또 온라인 매체하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그 사회 혁신을 이제 생각하는 기자들 양성도 하고 또 그런 비영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교육도 하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왔던 모델인데요. 제가 가장 저희가 이제 잘하고 있고 또 보람 있게 느끼는 지점은 이제 결국 우리는 늘 문제 제기를 할 때 제가 기사를 막 쓰면은 정부야 해결하라 이렇게 항상 썼거든요. 기사에 신문사에 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네. 항상 극단적으로 서로 중립이 없이 극단 서로만 얘기. 양극단.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냥 서로 대화만 하자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을 때 아마 그래서 기사를 쓰면 정부가 통합위원회 하나 설치하라고 또 얘기할 거야. 아마. 통합위원회 설치하라고. 우리나라는 1950년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정부 주도예요. 모든 걸 다 정부가 해왔어요. 그래 빠른 성장이 가능했지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학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 대학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다 정부가 해결하고. 다 정부 해결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봤어요. 돈, 제도, 시스템, 뭔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뭔가를 바꾸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해요. 네. 근데 저는 훨씬 더 사람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끊임없는 열정. 그게 많은 문제를 저는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조금 설명할 텐데 이런 사람들 이슈를 다루고요. 또 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가 다르냐 이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연대 공공정책연구소 사회적기업연구소하고 또 저희하고 또 그 사회적기업연구소 한 3개 기관이 이제 같이 했던 이제 프로젝트예요. 한 7개월 동안 했어요. 7개월 동안.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진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사회 제일 큰 사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럼 그 문제에 정부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거가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이야 이제 뭐 SNS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SNS에서
떠오르는 빅데이터들, 그리고 언론사에서 몇 년 동안 이 문제라고 했던 언론사에 나온 키워드 데이터들을 그 빅데이터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쭉 한번 연구를 해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정부 예산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들을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지. 네. 그죠? 이쪽 팀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스터디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주거 문제랑 지금 창업,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금 기획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가장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공간 문제. 공간. 오케이. 주거 문제. 저쪽은 무슨 문제에 집중했어요? 장애 문제. 장애는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 그죠? 우리 사회의 격차에 대한 문제죠. 저쪽은 뭔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독립영화에서 생산자랑 소비자가 갖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조금 더 범주를 키우면 뭐가 될까요? 독립영화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게 제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생산자랑 소비자들이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보는 분들이 혹은 영화관에 이제 지리적이나 시간적으로 가기 힘든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오케이. 이것도 격차 해소에 가깝네요, 그죠? 네. 어떤 문제에 집중하셨어요? 저희는 지체장애 문제를 하고. 지체장애. 지체장애 문제, 무슨 문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저희는 대학생들이 네.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받는 걸 해소할 데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앱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기사를 썼어. 그 국민대 하는 친구가 앱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앱 이름이 뭐예요? 우리 더나미래. 그게 지금 공유가 엄청 많이 됐는데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무슨 독일 말로 그게 무슨 공감이란 뜻이던데 바이스트인가 바로스트인가 하여튼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의 경우는 어쨌든 심리 상담이 갖는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가기 위한 물리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다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기가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은 근데 되게 보면은 이상하게 장애인의 문제가 참 많아요. 네, 장애인의 문제가 참 많아요. 장애인의 문제는 근데 어떤 거는 사실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기업적인 방식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좀 다른데 아직 우리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방법과 어떤 민간에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조금 그 구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SK에서 하고 있는 그 SPC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SK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400조 원이 되게 중요한 문제별로 다 쪼개져서 문제 해결에 쓰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사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어떤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면 기초수급자들이 발생하잖아요. 장애인 가족들의 경우 취업이 어려우니까 자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져요.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돼요. 그럼 정부는 언제 개입하냐고요? 기초수급자가 되고 나면 그때 돈을 써서 기초수급자한테 줘요. 네.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SK 회장님의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한 해 SK가 사회공헌으로 2천억을 쓴다는 거예요. 2천억. 여러분 2천억 상상이나 가요? 2천억을 쓰는데 너무 오랫동안 2천억을 계속 써왔는데 이게 조금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그러면 사회적 기업들이 이 앞단에서, 사후가 아니라 앞단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우리가 정부 예산을 결국은 줄이는 게 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이 앞단에 문제 해결을 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들은 이 문제 해결하는데 얼만큼 문제를 해결했느냐, 예산을 얼만큼 줄였느냐, 그걸 알려고 그러면 필요하겠죠. 얼만큼 줄였는지,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만드는, 여러분이 아까 만들어서 대학생들의 심리 상담, 이쪽 팀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심리 상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이 대학생이 결국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간다거나 묻지마 살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파탄시킨다거나 하는 사후 문제 해결을 줄인 결과가 되니까 그 전에 문제 해결에 얼만큼의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요. 미리 평가를 해서 미리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예산 절감에도 반영이 되니까 일단 민간이 먼저 줄 테니 정부는 나중에 따라서 이게 잘 되면 정부 예산을 줄였으니까 정부에서 이걸 줘라 라고 사전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이런 영역이. 캠페인도 하고요. 캠페인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최신원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크게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기부하고 나눔을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천만 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 원 기부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개인 돈이에요. 기업 돈 아니고 그게 이제 한 32개 정도 되는데 그걸 하고 왔더니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저기 냉소가 많대요. 냉소. 응. 네. 일단은 1번은 너는 돈 많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기부는 그냥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너 네 돈으로 했어? 아니면 회사 돈으로 했어? 약간 이게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기부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너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가진 돈을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3섹터에 서로 나눠서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행위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격차가 되게 많아요. 네. 이건 제가 뭐 쉽게 설명을 좀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인식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기사가 힘을 받으려면요, 실물이 따라와줘야 돼요. 실물이. 예. 아동학대 지금 막 최근에 이슈가 엄청 많잖아요. 아동학대의 경우. 예. 아동학대의 경우 기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 기사하고 조선일보 기사의 차이를 제가 이 뒤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볼게요. 이겁니다. 왼쪽은 아동학대 계모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한 기사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고민을 해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사만 써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잖아요? 기사는 이게 손발이 없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관념이고요. 그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필요해요. 손발 조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시군구. 다 합해서. 몇 개 정도 될까요? 대충 한번 게스 해보세요. 내가 부끄럽게 안 할게.
몇 개? 226개. 예. 대충 200개 정도 돼요. 200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쭉 한번 보시면 교육부에 있는 무슨 산하센터, 여성가족부에 있는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 고용노동부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몇 개 있어요? 거기다 200개, 거의 200개예요. 200개. 예. 다 부처별로 손발 조직을 다 200개씩 다 만들어 놨어요. 200개씩. 시군구에 다 하느라고. 근데 이제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50개밖에 안 돼요. 50개. 왜 50개밖에 안 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새끼 때린다는데 뭐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그래서 민간 NGO에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애들이 계모가 막 땅에 파묻는 사건들도 막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이 아주 시스템적으로, 이거야말로 시스템적으로 열악하고, 여러분 같이 24살 졸업한 여자친구가 아동학대 상담 전화 상담원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25살, 6살 대학 갓 졸업해가지고 복지기관에 들어가 있는 친구인데 어떤 데는 막 학대 부모가 와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칼을 들고 와서 칼에 찔려서 다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성학대 같은 경우를 당한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되게 고통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기사를 쓰고 이 기사를 가지고 책자를 같이 NGO하고 같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소 몇 개는 필요하고, 그리고 상담원들을 최소한 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NGO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못 해요.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찾아가 봐도, 야, 네가 무슨 경찰이야? 내 새끼 내가 한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애들을 부모로 때려놓는다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애들 어떡할 거야? 부모인데 거의 90% 이상이 부모한테 학대받는데,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네. 모든 게 다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추자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 이거야말로 이제 그 국회를 좀 찾아다니고 기사를 쓰고,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다양한 캠페인 작업을 같이 해서, 지금 이제 아동학대 특례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상담원이 좀 많이 갖춰지게 됐고, 그리고 그 예산도 많이 늘어가지고, 아직은 뭐 100개까지 가긴 아직 멀었지만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꼈고요. 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온라인 뉴스도 하지만, 그래서 같이 펀딩을 해요. 펀딩을. 이게 이제 네이버하고 같이 하는 펀딩입니다. 카카오랑 같이 펀딩을 하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하고 같이 펀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께엔이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그 펀딩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돈을 내본 사람. 그래도 여기는 좀 그 사회적 기업가를 듣는 친구들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경험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펀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펀딩의 종류도 정말 많아요. 또 뭔가 리워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바로 그 크라우드 방식의 소싱인 거죠. 내가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이거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책을 출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책하고 나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공간 펀딩은 진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펀딩을 받아서 각자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청년 기자들이 한 지금 7기예요. 7기. 한 1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 이걸 설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언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한양대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같이 글쓰기도 하고 이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제가 했던 거고요. 컨퍼런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그 보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분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아쇼카 펠로우 되신 분인데요. 명성진 선생님이세요.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대표이기도 하시고요. 이제 저희 이분 책 내셨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대표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책 출간 정말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페이스북 댓글로 더 나은 미래가 저를 세상에 이끌어 내셨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저희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이분은 원래 안산 지역에 그 부천 이쪽에 본드 중독, 본드를 이제 폭력 청소년들 길거리에 나가면 다 일단 본드를 합니다. 본드를 하는데 본드를 하면 점점 더 이 IQ가 죽어가지고요. 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IQ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분이 그 국회에다 대고 막 얘기했던 게 혹시 아시는 분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애들 본드 중독을 막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그 활동이 뭘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애들이 지금 거리에 막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 친구들이 본드 중독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혁신가를 꿈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얘기해봐요. 놀게. 왜냐면 대고 본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각효과 때문에 일시적 감정으로 되게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걔들이 진짜 원하는 놀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 또 한번 다 들어볼까요? 내가 혁신가다 이 문제. 오케이, 놀게 한다. 저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본드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 단체. 네. 그러니까 걔네만이 공유하는 사회 문제, 자기가 인식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들어준 사람이 없고 공감을 준 사람이 그 어른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다가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죠? 고민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일단 좀 더 생각해봐요. 모르겠어요? 혹시? 자, 나랑 눈이 마주치는데 왜 피하지? 네. 뒤에 여학생. 만약에 저라면 네. 집을 구해줄 것 같아요. 집을? 네. 예. 왜냐면 가출 청소년의 본드 중독 문제인데 가출 청소년이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나와서 세상의 모든 위협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PC방에서 밤새고 노래방 같은 데서 만원 끊고 막 몇 시간 밤새고 그런 건데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그런 생활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본드 중독된 친구들은 그럼 어떡하지? 중독될 친구들은 어떡하지? 오케이. 그 다음. 혹시 문제를 잘 모르겠으면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말하실 것처럼 얘기하다가 혹시 다른 친구 본드 중독된 음악이 가장 예? 제가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었을 때 음악이 가장 사실 좋더라고요. 음악. 오케이. 정답이 그러니까 조금 그건 사후에 이분의 해결책이고 그 전 단계 또 이쪽이랑 저쪽은요. 한 테이블에 한 분씩만 대답해 봅시다. 주로 청소년들 특징이 이제 뭔가 제일 대빵 애가 막 야 이거 좋대 하자라고 하면 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 막 담배 중독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제
담배를 끊은 많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이 담배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먼저 이제 이건 좀 아닌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많이 금연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기 청소년들 중에서 청소년들이니까 막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닐 텐데 그 중에 한 명 모두에게 교육시키고 하는 건 힘드니까 이제 그 한 명에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영향 있는 아이에게 이게 본드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것들 좀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효과적으로 그걸 보여줘가지고 그 대빵에 약간 자발적으로 그 아이들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있는 친구들 그건 너무 이 친구들을 또 만나서 해결해야 되고 이 친구들 만나서 해결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 올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본드를 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문제 뿌리가 뭐예요? 문제 뿌리가 뭐예요? 본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드. 응? 본드를 근데 기업이 본드 만드는 회사는 다 자기 이유가 있어가지고 본드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못 보게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연령 제한을 술 때문에 연령 제한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팔아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거예요. 이분은. 본드의 그 톨루엔이라는 그 각성을 하는 함량이 높아서 이거를 아이들의 본드 환각 효과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공업용 본드의 그 톨루엔 함량을 낮춰라. 본드 자체 제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함량을 낮춰도 충분히 본드 자체의 역할은 할 수 있으니 환각 작용하는 공업용 본드의 그 톨루엔 함량을 낮추라라고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에다가 대고 국회에다가 대고 막 토론회하고 뭐 캠페인하고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정부가 그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기사를 안산에서 그거를 한창 캠페인 할 때 썼어요. 만하게 썼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조선일보의 되게 작은 뭐 이제 계열사지만 이런 거는 조선일보가 좋아요. 조선일보하고 좀 다르지만 이런 건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쓰면 일단 이 조선일보에 나왔네 하고 오피니언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생각을 이렇게 좀 푸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분이 이제 보통 매체의 속성이 지면에 한번 나가면 지면이 끝이 아니에요. 지면은 시작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쓴 기사를 가지고 아직도 방송사에 연락 와요.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하고 방송 작가가. 계속 매체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방송이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또 다른 잡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날만 되면 또 나오고 그게 다 아카이빙이 돼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이분의 경우는 그 최초의 작은 기사였지만 그 기사 덕분에 이제 여기저기 힘을 받게 되고 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조선일보에서 또 이만큼 Y 섹션에 또 크게 썼어요. 네. 크게 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업용 톨루엔 함량을 낮추는 거는 법이 개정됐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분은 아쇼카 펠로우를 해서 그 3년 동안 그 활동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결한 해결책 중에 하나 센 아이를 가지고 여기 아까 음악 한다고 그랬잖아요. 센 아이를 중심으로 이 그룹핑을 해서 음악을 통해서 밴드를 해요. 밴드. 이게 중독은 반드시 중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밴드를 해서 이 친구들 음악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면 좋을 텐데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해요. 네, 정말 음악 좋아요. 네, 그래서 밴드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그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감동이고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경험을 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어도 여기를 잘 못 떠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공헌 기금을 쓰잖아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조, 한 3조, 한때 3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조 뭐 몇천억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돈이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돈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뭐 있으면 문제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예. 뭐 우리 몇천억 재단 만들어요, 막. 언론에 빵빵 터뜨려요. 그 재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장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 들어다 보면은 되게 작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냥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뭐 아이들 불러서 캠프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되게 그런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근본이 변하지 않은 자잘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또 찾기도 어려워요. 대학생들이 제가 우리 청년 기자들이 오면 항상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뭔지부터 물어봐요. 청년 기자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사회적 기업하겠다고 내놓은 아이템하고 거의 똑같아요.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보고 접하는 어떤 문제의 바운더리가 딱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 재단이나 그러니까 기업 쪽도 비슷해요. 처음에 되게 크게 접근해요. 크게 뭔가를 어떤 문제를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아산나눔재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너무 처음부터 그냥 막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는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을 이제 쭉 우리의 문제가 붙여간 사각지대가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여가부가 하고요. 장애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해요. 근데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누가 해결할까요? 누가 해결해요? 서로 떠밀어요. 보건복지부는 여가부 니네 소관이야. 여가부는 야 장애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아. 떠밀어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지점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몇 달 동안 같이 포럼을 했고요. 그 포럼을 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의 솔루션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리고 직접 사업을 기업이든지 뭐든지 직접 사업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하고 빠져버리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제 저희는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저게 이제 저 위에 있는 거고요. 임팩트 투자 현황에 대한 기사. 그리고 밑에는 지금 이제 서울 시내 공유 공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도 알려주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제 뭐 저희 고민은 거의 이제 교수님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한 지 한 1시간 된 것 같은데 저희 고민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기자가 3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로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은 조직이니까 저도 거의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어요. 스타트업.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너무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해야 되는 일의 시작과 경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었고 이제 뭔가 이 영역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사회 혁신 수석도 생겼지만 아직도 사회 혁신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도 올해가 사회적 기업 생긴 지 10년이거든요. 10년. 근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하면 전 국민 5천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인지도 조사하면 뭐 10%도 안 나올 거예요. 아직 그만큼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파이어니어로서의 그런 어려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언론사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스파크 포럼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저녁에 6시 반에 하거든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셜벤처 한 두 친구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조언을 해주는 분들 한 8분 그리고 그거에 관심 있는 청년들 또 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 뭐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자 있는 분들도 같이 모셔놓고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 이분들이 다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신현상 교수님 경영학과 교수님 계시지만 저는 정말 경영학과 교수님들한테 진짜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딱 2개거든요. 뭐하고 뭐예요? 광고하고 판매하고 그잖아요. 광고하고 판매인데 우린 둘 다 막힌 거예요. 광고는 본사가 거의 다 가져가니까 니네 뭐 어디서 우리한테 하고 싶어도 본사에서 다 했어요. 본사에다가 다 했어요. 본사에서 나눠 가지세요. 라고 했고 또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여기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또 본사가 니네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또 해. 양쪽이 막 다 광고를 하려고 해도 적인 거예요. 광고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판매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잘 되는 곳은 판매가 한 원래 제대로 된 모델은 콘텐츠를 사야 되잖아요. 한 80%가 판매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거꾸로 돼서 광고가 80이고 판매가 20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섹션이기 때문에 또 판매에서 이 비용을 낼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저는 더 나은 미래가 처음에 1년 반 됐을 때 제가 편집장을 맡았더니 정말 이 사기 취업이 사기 취업이다. 사기 취업도 이런 사기 취업도 없다. 예, 정말 정말 그러면서 대표 선배는 다른 일을 하러 돌아다니고 저가 거의 이제 막 그렇게 수장 역할을 하면서 되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될지 살아남는 게 기적일 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를 넘겨서 딱 5년이 되니까 5년이 되니까 처음에는 더 나은 미래가 뭐예요? 라고 했던 분들이 5년이 되니까 더 나은 미래 그러니까 5년이 되니까 절로 찾아오고 처음에는 그런 섹션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매체가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7년 됐거든요. 제가 어제자에 저희가 이제 7주년 특집 지면 냈는데 그 7년 되니까 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저는 속으로 좀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경영학 교과서에 무슨 지속 가능한 뭐 무슨 모델하고 우리가 배우는데 살아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론으로 정립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도 계속 찾고 있고 계속 저희 뭐 멤버십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얼만큼 기업들이 이런 멤버십에 참여를 할지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멤버십도 해봤고요. 뭐 3주년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생각하면 저질렀어요. 3주년 됐을 때 아니 우리 사회에 이런 그 기업의 CSR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국에서 좀 속았어요. 그때는 막 그분이 저희가 돈을 엄청 많은 줄 알았나 봐요. 조선일보 계열이라고. 그분이 막 해외 석학들 6명을 몰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호텔이죠? 그 호텔 엄청 좋은 호텔에다가 석학 6명을 글로벌 CSR 전문가 6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 예산이 2억이 넘게 되는데 제가 그 2억을 협찬을 하느라고 지금 생각하면 막 진땀이 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했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뭔가 그거를 이제 하고 나니까 그 일을 막 벌임으로써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팔아야 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잘 만드는 데만 신경 쓰거든요. 잘 파는 데를 잘 신경을 못 써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세일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뭐 지면의 경우는 영업이고 온라인의 경우는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SNS, 페이스북 그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컨텐츠라도 막 전달될 수 있게 어떤 거는 카드 뉴스로 만들고 어떤 건 영상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사진 한 컷으로 하고 어떤 거는 길게도 쓰고 어떤 건 짧게도 쓰고 지금 막 어마어마한 미디어에서도 혁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다 잘 팔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팔려고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그전엔 그런 조직이 갖춰지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큰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매체를 알려야 되니까 그것 덕분에 우리 매체 속에서도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 기업, 타겟 NGO, 타겟 사회적 기업은 어디인지에 대한 그 리스트도 처음 정리하고 그러면 그 리스트들한테 전부 다 전화 한번 샥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말하자면 영업 기반을 그때 좀 다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포럼이 필요해요. 트렌드를 알려줄 포럼이. 지금 뭐 사회공헌이 막 바뀌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걸. 그래서 기업들을 다 좀 군별로 나눠서 대기업은 돈이 많은 곳, 공공기업은 공공의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 외국계 기업은 예를 들어서 무슨 외국계 기업 명품 회사들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니네 돈만 벌고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로 만들어가지고 돈만 벌고 사회공헌 하나도 안 해.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럼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그리고 NGO라든지 사회적 기업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럼 같은 것도 좀 열고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상품들 말하자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브랜드를 좀 계속 알려내고 그런 중요한 것들이 좀 쌓이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좀 알려내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우리의 사업 영역 이런 것들이 잘 세그멘테이션이 좀 돼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시작도 하게 되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변화에 대한 그 고민은 정말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더 나은 미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에 대한 마지막으로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조금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성수동.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본 적 있는 사람. 여기 가까이 있는데 별로 안 가봤나요? 골목에 있어요. 저희가 한 5년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여기 있죠? 여기 커피숍. 여기 2층이 저희 사무실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사를 엄청 다녔거든요. 여기고 여기 마리몬드가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었어요. 지하. 집 지하에 처음에 집 지하. 있다가 저희가 나오고 나서 마리몬드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여기 2층으로 올라갔다가 또 이사를 했고요. 여기는 원래 뭐였냐면은 여기는 꽤 유명하거든요, 지금. 한번 투어 해보세요. 성수동 골목길 투어 재밌어요. 되게 많은 사회적 기업들과 소셜벤처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2002년, 3년 그때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원래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 응.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무당집이었어요. 막 빨간 깃발 있고 엄청 으시시한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도 보고 여기는 지금 카페 오성수라고 핫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 여기는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성수동이 뭘로 유명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그 간의 수공업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그 아저씨가 항상 더우니까 저 반지하에서 항상 그 쇠 깎고 계셨어요. 우리 지나갈 때마다 항상 쇠 깎고 계셨어요. 저는 진짜 아주 옛날부터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그 성수동의 언론사의 막 소셜벤처 성지가 되는 모습을 지켜봤고 저희의 역할도 꽤 있었어요. 네, 드러나지 않은 역할이 되게 많이 좀 있었고 그것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 사례들이 어떻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었고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플레이어가 있고, 예? 아마 정경선 대표라는 되게 처음에 이제 좀 그런 플레이어가 있고, 그 플레이어 주변에 같이 파트너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랑 저희랑 막 협의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낸다고 할 때,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여러 개 조그만한 소셜벤처들이 오고, 그 다음에 언론에 막 또 좀 막 나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니까 여기가 좀 뭐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또 오고, 그럼 또 오고 나니까 더 많아지고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태계가 숲이 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숲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모델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이거는 그래서 그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향성, 비전, 전략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회혁신에 대한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진짜 사회혁신이 뭔지를 이제 다 뭐 그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좀 더 커지려면,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좀 더 커지려면 좀 빅스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빅스타. 예.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 10년 됐는데, 언론이 생각하는, 제가 이제, 그럼 우리 10주년 기념으로 조망을 좀 합시다. 지난주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장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본부장들하고 이제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 쪽에 관심 있는 그 언론인 포럼에 제가 이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만나서 여기 성수동에 뭐 그 소셜 온 이렇게 저기 사회적 기업들 또 공유 공간을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10주년 됐다는데 10주년을 뭘로 조명할 거예요? 결국은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좀 보여줘야 사람들이 애플 스티브 잡스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듯이 어쨌든 뭔가 좀 빅스타 같은 상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딱 대표 상품, 뭐 그분이 제일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품의 상징성 있는 상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역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게 좀 아쉽고요. 네, 좀 생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영국에 제가 공정무역재단을 갔다 왔는데 공정무역이 영국에서는 지금 되게 많은 보편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정무역 아시는 분? 공정무역 아는 분? 손 한번. 좀 많네. 청년들은 확실히 이제 많이 아는구나. 네네네. 그런데 아직도 공정무역 인지도 진짜 낮아요. 공정무역이 뭔지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설명하라고 하면 참 낮거든요. 영국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공정무역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생각해봐. 유기농이 지금 우리 동네 슈퍼의 절반 이상, 어떤 때는 70~80%까지 유기농 제품이 차지하는데 20~30년 전에 유기농 제품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해봤니?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윤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면서 유기농 제품이 되게 매대에 깔렸듯이 아마 이런 공정무역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게 가치 중심적인 기업이고 가치가 중요시되는 상품을 서비스든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소비자잖아요. 이 소비자군이 확대되어야 돼요. 저희도 저희 매체가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역할들을 이 영역 내, 생태계 내에서만 너무 노는 거 아닌가. 너무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조금 이제 그런 단계를 조금 더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좀 더 성장해가지고 애가 10살 되면 그 다음에는 집도 나가고 사고도 치고 뭐 이렇게 사춘기 전조정상도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좀 더
그런 빅 무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금 서로 간에 협업, 파트너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빅 캠페인,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좀 빅 캠페인 같은 게 좀 하나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영국 같은 데 보면은 한 11월 둘째 주 유산 기부 주간이에요. 그때는 버스에도 노란색 유산 기부 주간이 쫙 모든 곳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유산 기부합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쪽에 이거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고, 결국은 제가 어제 이제 기후변화 공부를 하는 졸업을 했어요. 어제 공부를 저녁에 졸업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직 혁신 뭐 이렇게 하면 또 잘 몰라요. 이게 이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설득을 하려면 이게 왜 좋은가, 나에게 좋은 일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접근 이런 것들은 저는 아마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공공기관 평가에도 이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시대가 곧 다가오잖아요. 기업도 사회적 가치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점점 생존이 어려워지고요.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없는 어떤 것들은 참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꼭 뭐랄까 뭐 내가 꼭 누군가를 뭐 세상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디테일한 영역에서 그 어떤 가치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같이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김동우입니다. 네. 이제 기사를 쓰시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기사거리를 찾는 대상을 찾는 기준이나 뭐 그 계기가 특별히 있는 건가 아니면 그 기사를 선택할 때 대상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선택의 기준 단 7가지 언론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기준인데요.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로워야 돼요.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제품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초코 우유예요. 이 초코 우유가 나왔는데 기사가 되는 초코 우유와 기사가 안 되는 초코 우유의 차이는 이게 민트로 만든 초코 우유가 처음 나왔어요.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건 늘 우선적으로 기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새로운 자기들이 상품을 냈을 때 홍보를 하려면 새로 만들어낸 자기 가치를 여기다 자기 그 제품에 대한 그거를 새로운 것인가? 그 다음에 한 7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한가? 뭐가 특별하지 이게? 네. 뭐가 특별하지? 또 이게 또 어떤 사안의 경우 뭐 유명 인사가 관여되어 있으면, 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심리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심리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 홍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려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 사진도 안 찍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멘토단을 다 유명인사로 꾸렸어요. 유명한 사진작가들 있잖아요. 김중만 선생님, 배병우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유명인사를 끌어들이면 이걸 보고 배병우 선생님이 하는 프로젝트래. 기사 밸류가 높아지거든요. 언론사에. 그런 그것들을 되게 그 소셜벤처 하는 분들이 전 진짜 답답한 게 그거를 잘 아는 사람과 언론과 이게 말하자면 콘텐츠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기업 가치가 있음에도 그 기업 가치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몇 배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맨날 일만 하다가 이게
그게 다 투자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이 언론과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아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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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본적으로 보도 자료를 많이 받고요. 보도 자료 중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골라내기도 하고 또 기자들의 경우는 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교수님하고 저기서 티타임 했거든요. 아이템 3개. 새로운 내용. 제가 아까 사회혁신을 위한 개발자들의 모임이 지금 이제 그 친구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 교수님 그런 거 있으면 더 알려내야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사회혁신을 위해서 지금 너무너무 이쪽에 하려고 그러면은 개발자가 부족해요. 사실 모든 게 다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가 지금 여기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필요하고 또 이 유휴 인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하고 싶은데 뭘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려내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가셔야 되면 제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서 늘 만나면 메모하거든요. 늘 메모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알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다양한 방법이. 그게 다 똑같아요. 기자라고 뭐 다르지 않고 상품 기획자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을 하려고 그러면 늘 생각해야 돼요. 저 늘 생각해요. 하루 종일.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이슈일까? 항상 컨텐츠를 보고 생각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뭔가 이번에도 이제 새 정부 바뀌고 나서 사회혁신이 키워드인데 사람들이 사회혁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혁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한 20명한테 쭉 다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내야 되거든요. 기획하는 사람인 거죠. 기획자예요. 기획자. 네. 네. 저는 경영학부 김동환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운영하는 단체가 언론에서 몇 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궁금한 게 보통 저희가 인터뷰한 단체에서 언론에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 기사들이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하지 않은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가 퍼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슨 단체예요? 키다리은행이라고. 키다리은행. 네. 저기 그 뱅크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YTN인가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도 그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서 이게 복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합뉴스일걸요? YTN이 아니고 연합뉴스 아니에요? 연합뉴스의 경우는 언론사의 언론사예요. 연합뉴스는 연합뉴스는 따로 매체를 발행하지 않는데 연합뉴스에 소개된다라고 하면은 연합이든 YTN이든 그 기사는 이 연합과 모든 언론사들이 다 전제 협약을 맺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이 언론사도 기자 조선일보만 해도 300명 안 되거든요. 다른 데도 다 몇 명 안 돼요. 그걸 전부 다 취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언론사는 그러니까 연합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속보가 가장 빨리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쓰는 말하자면 언론 중에 언론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전제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냥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취재를 하지 않았는데 쓰는 경우는 그거는 취재를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팩트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K은행으로 해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냥 키다리은행이라고 하고 본인이 그냥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 우리를 노출을 해도 좋다라는 암묵적인 합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네네네. 그게 피해를 입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 최근에 인터뷰를 할 때는 그러니까 후속 보도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던데 보통 후속 보도를 하게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후속 보도를 없는 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금 키다리은행이.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하는 게 많은데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소개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그 단체 활동하는 게 또 후속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가에 대해서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내가 한 번 나오면 다 알려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일 뭐 혹시 유튜브 되는 하여튼 엄청 큰 음료 회사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음료 회사. 한국 대표의 상무님이 홍보 담당 상무님이 그러는데 글로벌리 자기네가 120억인가를 홍보 예산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K사 음료 회사 K사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예, 홍보가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지금 그 뭐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강의를 하는데 뭐 요술방망이처럼 뻥 나오는 건 줄 아는데 사업의 90% 쓰고 홍보는 한 5%의 자기의 그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20-30% 정도라도 시작할 때부터 자기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계속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사업이 훨씬 더 체계화도 더 잘 된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장애 일을 한다 그러면 장애인의 달에 꼭 뭔가를 내야 돼요. 그래야 또 한 번 더 알려지는 거예요. 장애 관련 자기가 일을 한다 그러면 장애 또 뭐 어린이 관련이다 그러면 5월 어린이날 그 다 뭐 이슈에 봐서 뭐 겨울이다 모금 기부 관련된 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시즌이 있으면 또 내야 되고 자기들이 또 새로운 거를 한다 그러면은 또 알려야 되고 그게 끝이 없는 약간의 사막을 걷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ROI가 정확하게 이게 매출이 팍 나오면 좋잖아요. 판매나 영업 같은 경우는 딱 나오죠. 마케팅은 딱 나오잖아요. 근데 홍보는 사실은 홍보가 ROI가 제일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홍보 ROI가 제일 크게 나올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거 아는 사람 진짜로 엄청 많이 아는 사람인데. 누가 웃었지? 얘기해봐요. 자기 회사의 경우에 자기 회사 자기가 이제 소셜벤처 대표야. 그랬을 때 키다리 은행에서 가장 홍보가 필요할 때 언제인 것 같아요? No.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라니까. 키다리 은행의 이슈가 터져가지고 망하게 생겼을 때 언론에 두드려 맞을 때 그거는 자기의 회사의 존폐를 가늠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언론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걸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어버려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기업들 리스크 터진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SNS 시대에는 대응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1상학번 이제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CSR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그런 학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CSR에서 사회공헌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 CSR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님께서는 직접 그런 CSR 대기업의 그런 CSR 관계자들분도 만나시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셨을 텐데 그럼 직접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CSR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나라는 반기업 정서가 참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반기업 정서가 일단 참 많고요. 그리고 CSR하고 사회공헌하고 사실은 좀 분리되어야 되는 용어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일단 사회공헌이라고 칠게요. CSR의 경우. 제대로 된 CSR은 밸류 체인상에서 제대로 잘하는 기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업 CEO들은 전부 다 CSR 이꼴 사회공헌이라고 하는데 사회공헌의 경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 투척되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사회공헌이나 이 기금으로 투척되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오너님께서 감옥에 갔다가 나올 때 몇 천억을 항상 기부를 해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예? L기업 지금 최근 그것도 L기업도 L기업 아시죠? L기업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그 CSR 하시는 최고분이 계속 저희 만나면 고민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요. 당장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라도 해야지. 니네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기금을 투척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모델, 정말 좋은 모델이 좀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국민들 인식에 좀 부정적으로 남아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었고 조금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기업들도 최근에 최순실 사건 이후로 이제 아뜨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기금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작년에 구글 임팩트 챌린지라는 그 CSR 사용원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완전히 막 이쪽 판을 막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난프라핏 기관에 멘토링과 기금을 주는 이제 사회혁신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었는데, S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S사가 그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은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뭐라고? 왜 안 했겠어요?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돈 주는 사업들 안 했다고요? 아닌데.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모전 많이 나가봤죠? 붙어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 기업 좋아하게 돼요? 안 좋아해요? 욕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 프로그램은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업 이미지 좋게 하려고 사회공헌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해봐야 홍보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예? 홍보를 생각하면 이 공모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야 우리 좀 혼나더라도 진짜 좀 제대로 하는데 도와주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좀 자극받아가지고 이 S사가 한 100억 규모로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이제 배분을 하는 약간의 2단계로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자신감, 이제 그 사용원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편집장님 실제로 친구보다 적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많아지고, 그러면, 좀 더 진정성을 알게 되고, 돈을 써도 좀 진짜 기업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면 뭐 좀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이지원입니다. 잘 파는 것도 아까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파는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언론사의 경우는 광고, 네, 아까 얘기했죠. 광고하고 판매하고 사업하고 세 가지 영역이에요. 광고, 판매, 사업. 저희도 광고를 하지만 광고는 잘 안 되고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언론사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더남미래? 네. 저희는 이제 광고를 하지만 광고는 많이 잘 안 돼요. 네. 광고를 하지만 아까 판매도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만든 게 이제 우리 콘텐츠를 이제 리포트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형태 멤버십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몇 개 기업이 가입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1,000만 원짜리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 그 CSR 투어와 CSR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 해외 CSR을 할 때 그 네트워킹 그리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 전문가 풀을 그냥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저희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전문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해요. 그리고 관련된 그 리포팅을 분기별로 제공하는 걸 4개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멤버십으로 1,000만 원 가입하세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제 기획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몇 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가입하겠다고 그래요. 예. 좀 그게 되면 어쨌든 이 고객이 있다는 건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니까 사겠다는 거잖아요. 판매에 대해서 처음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저희 기사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데서 잘 못 보는 기사가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 그 달에 워싱턴에 가서
그 미국의 그 기부라든지 이런 그 난프라핏 중간 지원 기관들의 스터디를 쭉 하고 왔어요. 그럼 이것들은 되게 우리 지금 그 우리나라의 난프라핏 기관들이 지금 막 기부 투명성 이거에 대해서 막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직접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다 그냥 기사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퍼블리라고 아시죠? 퍼블리라고 컨텐츠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들이 지금 막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유료화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고 광고는 사실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 게 어드버토리얼이에요. 어드버토리얼은 그 해외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다 네이티브 애드라고 하죠. 알고 계시죠? 네이티브 애드. 그게 광고냐 기사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신문에 하는 건 나쁘고 온라인에 하는 건 괜찮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고 오프라인 매체에 대해서는 이래 기사를 무슨 광고로 돈 주고 사?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고 생각하고 어쨌든 언론사도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네이티브 애드, 에드토리얼도 일정 부분 합니다. 그거의 경우는 기업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저희가 쓰는 기사 말고 기업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자기네들의 홍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도 지면을 만드는데 종이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거를 다 공짜가 아니에요. 콘텐츠 만드는 거 엄청 돈 많이 들어요. 이게 전부 다 이 사람 브레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쓰는데 엄청 노력 들어가고 다 이게 네이버가 막 아이고 N사가 2000년대 이거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면서 콘텐츠를 공짜라는 인식을 만들어서 그렇지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엄청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유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위해서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모델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사회공헌하고 같이 기업 사회공헌하고 같이 아까 그 공익기자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같이 사회공헌 사업도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네, 3가지 똑같은 모델입니다. 기존 언론 사업 똑같은 모델. 네. 나중에 참고로 네. 그 자기가 동영상 만든다네요. 네. 보내드리거든요. 네. 원하시는 분 삭제하셔도 돼요. 아, 네네네. 네이버요. 네. 아니 지금 저기 창의성이 말살됐어요.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제4차 산업혁명에 이게 지금 한 5개에서 10개의 IT 기업들한테 모두가 종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사회학과의 김선우입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인데 언론계에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시고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공인과 직장인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언론 제가 시작할 때는 저는 이제 공인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직장인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100명의 우리 청년 기자들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청년 기자가 그러니까 기자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을 100명을 지켜봐왔고 지금 7명을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특강을 항상 저희가 해왔는데 그때마다 전 얘기해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언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언론이 옛날에는 조선일보가 200만 부였는데 유튜브의 1인 앙띵 아시죠? 초통령, 예. 아니면 대도서관 아시는가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한 매체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높아진 시대가 되었다. 언론사의 본질은 영향력 비즈니스거든요. 영향력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고 있고 기존 매체가 그러면 그 영향력이 다른 데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대에는 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가 어떤 신문사든 어떤 매체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글로 쓰든 뭐 영상을 찍든 그러니까는 자기 안에서 이거를 자기가 영향력을 높여서 언론사가 미래의 언론사 모델은 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조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가. 다 일단 기존 매체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CEO 어제 들었던 그 교수님 말씀이 어제 저녁에 특강으로 저도 공부하기 들었는데 졸업식 때 교수님이 CEO의 제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foresight라고 그러더라고요. 달걀을 보고 이렇게 알을 보고 새가 나는 거를 알을 보고 새 나는 거를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조직 안에만 계속 있었으면 신문사 안에서만 계속 있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때려치라고 했던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꼭 옵니다.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혹시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시면. 네. 아까 또 다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안진선이라고 합니다. 네. 더 나은 미래 편집장으로서의 최종적인 비전이 무엇이신지 그리고 또 이제 후임 기자를 뽑으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인재상이나 갖춰야 될 소양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아니 이렇게 역시 학생들은 핵심을 물러와가지고 참 어려운 본질적인 질문을 하네요. 저희 최종적인 비전은 바깥으로 말할 때는 더 나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은 특수한 매체가 없어지고 어쨌든 모든 매체들이 이런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시민사회 수석과 사회혁신 수석의 차이가 뭐냐면 시민사회 수석은 문제 제기에 방점을 뒀어요. 예전에 시민사회 수석일 때 사회혁신 수석은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는 거죠. 예. 저는 많은 매체들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0명이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100명이고 그걸 가지고 진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은 1명이래요. 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을 하는 매체들이 더 많아지고 궁극적으로 다 우리랑 비슷하게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람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 좀 되게 많은 작지만 많은 매체들이 여기서 생태계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우리는 되게 이제 초창기 세대로서 좀 더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감사히 하루하루 살아요. 특별히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지난주 언제지? 월요일날 제가 육아휴직 쓰겠다고 그랬어요. CEO한테. 제가 이때까지 CEO 1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잘 되는 걸 알고 어쨌든 저희 조선 에듀랑 좀 합병이 돼서 좀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CEO 역할을 하다가 다시 이제 부문장이 된 거죠. 다시 부문장이 됐는데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제가 이제 완전히 여기서 제 리더십으로 그냥 쫙 우리 키워오다가 제가 그냥 혼자 다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기자들이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봤을 때는 기자들이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은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저 리더인 저와 우리 친구들하고 또 문제가 이렇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때 약간 부딪히는 지점도 생기더라고요. 예.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니까, 도남미래가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생겨서 내가 좀 쉴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다시 이제 편집장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잘해봅시다 하고 또 막 격렬한 또 애정으로 뭉친 동지들이기 때문에 같이 잘해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더남미래의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진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 너무 일에 치이지 말고 열심히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순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애 잘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 잘 키우고 싶고 두 번째가 뭐였죠? 네. 후임 기자들은 능력, 글 잘 쓰고 기획 잘하는 능력이 제일 우선합니다. 네. 그리고 능력 플러스 제일 우선은 아니에요. 능력 플러스 애정과 열정. 네.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능력이 진짜 뛰어난 친구도 뽑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 애정과 열정을 같이 갖춰야 되더라고요. 두 마리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친구들을 후배로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는 저가 이제 우리 기자들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했던 멤버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소셜벤처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 정말 최고의 이제 이쪽 전문 기자가 됐고 또 한 친구는 남미 1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같이 해요. 네. 되게 이게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니까. 근데 또 너무 막 스피드로 달려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게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그게 있었네. 여기 두 분 질문 받고서는. 예, 생명과학과 주장원입니다. 저는 언론인이나 기자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한계점이나 아니면 오히려 장점 같은 게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점은 일의 노력을 제가 NGO에 있으면 일의 노력을 할 걸 여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일의 노력을 할 때 개별 기업이나 단체에 있으면 일의 노력을 했을 때 10의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언론의 경우는 일의 노력을 하면 한 10,000까지 퍼포먼스 나와요. 예. 아까 영향력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파급력이 진짜 엄청 어떤 때는 크기 때문에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다 보니까요. 어쨌든 매체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빨리 바꾸는 데 도움이 돼요. 뭔가를 빨리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한계점은 한계점은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요. 예. 이게 항상 서브시더리라고 하나요?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직접 우리가 손발이 안 되고 손발이 꼭 필요해요. 이 어떤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뭔가 같이 돼야 돼요.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약간의 한계이긴 한데 그건 숙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저는 중어중문학과 윤정하고요. 저 궁금한 게 아까 직접 플레이를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기자 생활하시면서 많은 사회적 기업을 봤을 거고 또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 보셨을 거잖아요. 네. 궁금한 게 이제 기자님은 어떤 소셜 벤처를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셨는지, 왜냐면 또 기자님 나름대로 사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켜봤을 때 참 초창기부터 예를 들어서 트리플랜이 저희 이제 지난달에 MOU를 맺었잖아요. MOU를 맺었거든요. 그런 되게 탄생을 다 지켜본,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의 어릴 때의 모습을 그냥 같이 있으면 언론사는 옆에서 봐요.
그 트리플릿은 처음에는 되게 그 앱으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비즈니스 모델을 더 개발해 가지고 팬심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 심는 모델로 또 성장하고, 이제 최근에는 뭔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글로벌리 막 나무 심기도 하고 민, 관, 뭐 언론까지 해서 이렇게 영역을 키워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로서는 되게 즐거움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봐요. 많이 지켜보면 옆에서 따라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고요. 물론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디어 소셜 벤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소장님이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의 경우는 조금 그 언론이야말로 사람들은 다 언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사,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썸바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대화의 주제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언론에 나오는 거가 궁금하기 때문에 대답만 하지 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도구로 쓰이거든요. 언론사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사야말로 지금 되게 그 사회 문제의 압축형 지금 형태거든요. 언론이 되게 중요한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혁신을 못 해가지고 계속 그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그 환경이 오프라인 종이 매체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SNS로 옮겨갈 동안 단 한 번의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지금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형 모델들을 연구하고 직접 해보고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의 미래의 언론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하고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제가 이제 그 청년기자 1기로 제가 멘토링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다페이스라고 오늘 저녁에 이제 6시에 올 친구인데요. 6시 반에 올 친구인데 조소담 대표라고 다페이스라는 걸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더남빌의 페이스북이 지금 아직 10,000명이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창업한 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8만이에요. 8만. 어떤 거냐면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매체를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가지고 밀레니얼 그 세대들에 딱 맞춰 가지고 그런 형태의 언론사를 창업해 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뭔가 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니 이랬더니 뭐 아직 확실히 없어요. 그래도 저희도 뭐 네이티브 애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런 혁신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으면 그런 쪽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